40페이지 보실까요? 40페이지 2절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이 과목에서요,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계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일단 그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기초과정이니까 개념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언제나 그 계약의 당사자가 적법한 중개계약이라면 일방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요한 자죠.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이 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를 일컬어서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의뢰인. 그래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언제나 그 계약의 당사자가 어느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서 의뢰인이 자기가 목적한 일정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것이 조건의 성취가 되어 이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 약정, 이것을 일컬어서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건물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죠. 이런 계약들을 통칭하여서 부동산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들이 이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의 단독 중개 행위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에서는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겠죠.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이전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이전 의뢰인이란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을 일컬어서 이제 이전 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거꾸로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무슨 권자 의뢰인들, 뭐 지상권자 의뢰인, 저당권자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이 있겠죠. 이런 의뢰인들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를 겁니다.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 언제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예,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은요, 구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렇게 중개계약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순가중개계약 혹은 정가중개계약, 이렇게 중개계약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또 독점성의 형태, 얼마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당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서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또는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중개계약이 40페이지 괄호 2번에 보시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간략하게 그냥 제목 형태로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40페이지 괄호 2번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인데요. 쪽괄호 1번에 민사중개계약이다, 괄호 열고 성사중개계약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중개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중개를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사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 그대로 상인 간의 기본적인 상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상사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중개에서는 그 계약의 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겠죠. 그럼 민사중개는 무엇이냐? 상거래를 알선하는 중개가 아닌 중개면 민사중개입니다. 즉 혼인 중매하는 거, 직업 소개하는 거 다 상거래 알선하는 거 아니죠. 민사중개예요. 근데 중개를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분할 때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 팔고 집 사고 방 세 들어가고 이거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땅을 팔고 집을 사는 것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별하는 기준 속에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에 속한다는 거죠. 단 유의할 것은 부동산 중개계약 자체는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분할 때 민사중개계약에 속하는 것이지만 민사중개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을 벌려고 중개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이어도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은 상법상 상인의 지위는 인정받는다는 점,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받기 때문에 상인보수 청구권을 인정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체결만 되어도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쪽가로 이번에 보시면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 괄호 열고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계약을 구별하는 또 다른 구별 기준 중에는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그럼 반대말이 뭐겠어요? 유명계약이라는 게 있겠죠. 계약을 무명계약과 유명계약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무명계약을 다른 말로 비전형계약이라고도 한다네요. 그렇다면 유명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전형계약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유명계약과 무명계약, 즉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구별하느냐? 이 구별 기준은 계약은 본질적으로 계약자유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은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체결의 자유 등이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채권편에는 총 14가지의 계약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민법에 직접 전형되어 있는 그 14가지 계약, 그래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 채권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입니다. 민법에는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 중에서 위임계약과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 관계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치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다라고 판례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직접적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이 위임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인정하는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판례는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는 수임인과 지위가 매우 유사한데 민법 681조가 수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민법상
수의민이 준수토록 규정한 선관주의 의무 준수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쪽가로 3번을 보시면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계약을 낙성계약, 요물계약 구분할 적에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일단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쪽가로 4번을 보시면 불요식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쉽네요. 불요식계약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요식계약이겠죠. 근데 계약을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구별할 때 이 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단 법에서 말하는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요구되는 방식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 예를 들어 법률혼 관계는 반드시 혼인신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요식행위에 속합니다. 근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되 그것이 단순히 구두상의 합의든 서면상의 합의든 관계없이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쪽가로 5번에 보면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쉽네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무상계약이요. 계약을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할 적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됐었습니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을 벌려고 중개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되어 상인보수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지조건부입니다. 조건의 성취,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복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그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자체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여 존재는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쪽가로 6번에 쌍무계약이다. 괄호 안에 보니까 특수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계약을 구별하는 또 다른 구별 기준 중에는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하는 계약의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 당사자 간의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인데 대표적으로 증여 같은 것은요. 민법이 정한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편무계약이에요. 이에 비해서 중개계약은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의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상호 교차 크로스에서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계약을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할 적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어느 쪽에 속한다? 쌍무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쌍무냐 편무냐 양자 택일하라고 묻는다면 쌍무계약인 것이 맞지만 편무계약적 성격도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쌍무계약이다. 혹은 편무계약적 성격이 강한 특수한 형태의 쌍무계약이다 라고 또 판례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쌍무냐 편무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쌍무계약에 속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괄호 3번에 그냥 제목만 있네요. 중개계약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개계약의 유형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중개실무편 첫머리에서 구체적으로 펼쳐보게 될 건데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요. 의뢰인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받을 적에
얼마나 그 중개 의뢰에 독점성을 부여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개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3분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 무엇이냐? 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번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면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계약 체결을 추구하는 자가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그 물건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중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물건 중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를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불하는 방법, 이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장 실무상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개 방식이 바로 이 일반 중개계약인 거죠. 우리가 집 팔거나 땅 팔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팔고 싶다. 그러면 A라는 복덕방 가서 저 몇 동 몇 호 사는데 집 얼마에 내놓을 테니 살 사람 좀 소개해서 팔게 해 주십시오. 또 B라고 하는 중개사무소 가서 C라고 하는 중개사무소 가서 같은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든 B든 C든 제일 먼저 내가 팔겠다는 가격에 살 사람을 찾아와서 계약하게 해준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주는 거죠. 복비 주는 거라고요.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긴 합니다만 일반 중개계약은 아주 낙후된 중개 방식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요. 일반 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신속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라도 더 찾아가야 되겠죠. 다리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불편할 뿐더러 대부분의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그냥 말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계약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겠죠. 또 말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의 속성 자체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다가 보니까 필요 없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그 물건은 나만 중개할 수 있다고 하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받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중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10분이라도 먼저 거래계약 체결을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나는 중개보수, 복비 10원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면 선진중개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법이 1993년 법 4차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죠. 그러니 중개계약이니 이것도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이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이겠죠. 중개계약이니까요. 그런데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었었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은 이제 본법이 미리 정한 일정한 의무 부담을 상호간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어느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일반 중개계약에 비해서 훨씬 상호간의 권리 의무 부담 관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을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상 체결의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합치로 결정할 문제죠. 어쨌든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방식이 전속중개계약이 되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는 전속중개계약서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만일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그 법정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자신도 3년간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팔아달라는 땅이나 집이나 있겠죠.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답니다. 그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컴퓨터 운영체계인 사이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의 광고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7일 안에 정보를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그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니하여도 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그때는 오히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의뢰인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래가 지체되는 문제 등은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의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동 주택의 매도 의뢰를 전속중개 의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그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다. 그럼 가압류 설정 사실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다, 연락처는 어디다, 이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의 속성상 의뢰인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만을 쳐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속개업공인중개사는 내가 이 물건 전속중개 의뢰받아 중개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물건을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의뢰인에게 궁금증 해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하는데 방법은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런 그런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언제나 중개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개계약의 방식이 무엇이었을 때요? 전속중개계약이었을 때 비로소 이런저런 그런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부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도 계약인데요. 만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이러한 추가적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 의뢰하여도 이러한 의뢰인의 청약에 승낙할 개업공인중개사가 없겠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의뢰인에게도 일정한 의무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세 가지니까 여기도 세 가지일 것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무 부담사항 세 가지는 모두 다 똑같은 표현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라고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의무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라는 건 얼마냐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만큼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개별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그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6월로 하기로 합의했으면 6월입니다. 1월로 하기로 합의했으면 그건 1월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했는데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3월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인데 의뢰인이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즉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의뢰하여서 거래가 성사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상대방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소개해준 이 상대방을 그 전속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의뢰인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법정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의뢰인이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야 할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액이 있겠죠. 그 금액 그대로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이긴 한데요. 단순히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을 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라면 이때는 본법이 의뢰인은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있겠죠.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해주면 될 뿐이라는 거죠. 단 중개 완성을 위해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보전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중개를 완성했다면 중개 의뢰인이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1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때까지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 소요한 비용이 60만 원이라면 중개보수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 초과하고 있죠. 5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거죠. 30만 원이라면 50% 범위 내에 있죠. 그 30만 원만 보전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서로 부담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속중개계약이 정착되면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유통촉진, 거래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고 업무 처리 상황이 통보가 되게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현장 실무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중개계약 방식이 일반 중개계약 방식으로 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1993년 4차 개정할 때 도입되었다고 아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쉽게 정착되지 않아 2000년 이 법이 8차 개정될 때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것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공인중개사법 22조에 입법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 22조가 직접 정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두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 세 번째는 그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르는 중개 보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의뢰인이 중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의무인 건 아닙니다. 요청이 있어도 꼭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뢰인이 요청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있는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두 개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 가면서부터는 이제 직접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통해서 두 서식을 저와 함께 비교해 보실 건데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앞뒷면 양면 서식이고요. 뒷장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생긴 거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용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법정서식이 존재합니다만 작성할 의무조차 없죠. 단지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 작성을 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 작성해서 교부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또 않게 될 것이죠. 두 서식은 이렇게 법적 성격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1993년 이 법 4차 개정 시 도입되었다는 말, 지금 제가 세 번째 하죠. 근데 바로 그때 4차 개정 시 또 하나 도입된 선진중개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강에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들을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